특검 수사기간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황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오늘 대담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원님. 예. 황 대행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론은 압도적으로 특검 연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야당도 심지어 뭐 특검 연장 안 하면은 황 권한 대행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 그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연장 안 했을 때 그 이후에 국회와의 관계, 특히 야당과의 관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또 특검 수사도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가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시켜놓고 계속 부르고 있지만은 수사 마무리 안 되고 나머지 대기업들 또 추가 수사 안 되고 있고 우병우 전 수석도 뭐 그 구속 기각됐죠. 하지 못하고 대충 수사가 어중간하게 끝난 상태여서 이렇게 끝나면은 특검이 제대로 수사 마무리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갈 가능성이 많아서 부담도 느끼겠지만은 그보다 더 본인 마음에 크게 이제 그 영향을 미칠 것이 황 대행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그 대통령이 또 특검을 못마땅해 하고 표면적으로는 대면 조사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받을 의사가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 특검 연장 안 하는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특검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데 뭐 전격적으로 특검 기간 연장할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지금 특검 기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연장 기간이 그 마감 시한이.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 특검 연장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이냐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건데 물론 28일 날 전에 특검 연장에 대해서 가부를 밝히면 됩니다. 아무런 법적 절차에 하자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특검이라는 게 이 국가의 중대 사안을 가지고 수사해 왔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조혜진 전 의원 말씀처럼 여러 지금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게 국민들 대다수 여론이고 국민들 여전히 절반을 훨씬 넘는 거의 압도적인 숫자가 특검의 연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특검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이 보수층의 지지를 강력하게 의식한다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도 보수도 일반적인 보수 말고 이른바 극우 보수를 의식한다면 아마 특검 연장을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 국민 전체를 보고 정치를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향후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할지 대선에 출마를 하지 않을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이 책임감을 느낀다면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될 것이고 국민 전체를 바라본다면 특검 연장으로 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겠으나 역시 무게중심은 특검 연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장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앞으로 야권과의 협치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주든 해주지 않던 일단은 이제 변곡점을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국 일대 혼란이 올 겁니다. 어차피 이제 탄핵이 임박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의식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30일 연장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두 가지죠. 하나는 내적인 것을 보면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임명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바로 검찰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정권 어떤 권력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지층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외적인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특검의 성과가 그렇게 만족하게 확실하게 드러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기 때문에 30일을 연장한다고 한들 정유라 씨를 송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못했던 여러 가지 3인방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체적으로 특검의 주제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것이 키워드인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30일을 더 연장을 한다고 해도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국민적인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기에서 특검을 정리하고 사법적인 질서에 따라서 검찰과 법원 이런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28일 날 특검의 모든 활동은 종료되게 됩니다. 뭐 그동안의 특검 활동을 놓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수차례 특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결과를 내놓은 특검이 없어가지고 요 근래에는 특검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로 그 특검에 대한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한 기대가 많이 이게 낮아졌는데 이번에 박영수 특검이 조금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수사 좀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대통령과 삼성과 관련된 뇌물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치고 들어가서 삼성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특검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결과까지 내놓았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 관계된 그런 국정농단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파헤쳤고 또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부분 네. 또 그 정유라 씨 둘러싼 그런 입시 비리 이런 것도 많이 파헤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드는 거는 그 탄핵에 한 가지 또 이유로 적시된 그 7시간,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진척이 결과적으로 없고 또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최순실 또 그 안종범, 정호성 이상으로 국민들로부터 그 큰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됐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거의 부실 수사에 가깝게 그렇게 되어버렸고 정유라 씨도 결국 특검 기간 전에 소환이 안 되는 상황. 특히 이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 개탄스러운 게 검찰에다가 그 던졌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가지고 특수수사팀을 만들었거든요. 그 윤갑근 팀장 해가지고 네. 그 제대로 수사 안 해가지고 특수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이영렬 지검장이 본부장이 돼가지고 특수수사본부도 제대로 안 해가 또 특검에 넘겼어요. 특검도 다시 이제 제대로 수사 못 해가지고 검찰로 원위치시키는 상황,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납득 못할 상황,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걸 갖다가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우병우 수사인데 이 부분을 특검이 깔끔하게 했더라면은 국민들이 그 특검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도 회복됐을 텐데 이 부분이 정말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불신이 저는 실망과 불신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김기춘 실장이나 또 조윤선 장관이나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막강한 지금 변호인단을 네. 구축해가지고 재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그 수사 이후에 공소유지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부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무죄라든가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나게 되면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이 그 공정성이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못 되는 분위기로 가니까 그 이유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수사했던 부분들이 검찰에서 또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관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도 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검찰이 김수남 검찰총장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미 수사를 특검 전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지금 박근혜 정권과는 뭐 지금 검찰과는 상당히 적대적 관계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권에 대한 부담은 덜할 겁니다. 아마 검찰이. 그리고 또한 이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이런 또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그러한 것들을 의식한다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를 철저히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검찰이 지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정치 때문에 어떤 검찰이 뭔가 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의외로 수사가 상당히 미진하거나 아니면 뭐 보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냥 보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 역시 특검도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뭐 성과를 못 낸 것들이 있잖아요. 검찰은 역시 막상 이 수사가 검찰로 돌아오면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라는 게 건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도 지금 우병우 이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너무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친정이었던 또는 친정인 검찰에 대한 어떤 칼끝 때문에 부담을 가졌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검찰이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잘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또 아니더라도 지금 다시 특검 얘기를 좀 잠깐 한다면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거 결국 영장을 얻어내지 못했잖아요. 구속영장을. 근데 그 밖에 다른 것들 여러 가지들도 좀 기소는 많이 했습니다만 또 기소 안 한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잘 특검 해낼 수 있을지 특검 기간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것도 걱정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역시 쉽지 않아 보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헌재 탄핵 심판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이제 내일이기 때문에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장 교수님, 네. 이 이정미 대행 후임 지명을 대법원이 예고를 했는데 이 대통령 측에서 이 8인 체제 선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지난번에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임명을 못하는지 이것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두 분 다 저는 해서 재판관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헌재 입장에서는 8인 체제에서도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이것이 헌재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는 뭐 신속성도 있지만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심판의 대원칙인데 여기에서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3월 13일 선고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그 한 명과 그리고 박한철 소장까지 다 해서 9인 체제의 완벽한 조합을 이룬 다음에 그다음에 헌재 탄핵 심판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헌재 어떤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것은 오롯이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까지 헌재가 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적에서는 양쪽이 다 공방할 수가 있겠죠.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신속하게 빨리 해서 판결을 내려야만이 국정이 안정된다. 그리고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항변권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법적인 공정성 측면에서 8명이 심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왜 한 명이 사퇴했는데 퇴임을 했는데 이분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헌재 어떤 재판부가 이것을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김평우 변호사 어제 태극기 집회에서 이 복종하라면 복종해야 하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헌재 재판 결론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마주보고 달려오는 열차처럼 이렇게 충돌 향해서 달려오는 걸 보면은 어떤 쪽으로 헌재가 선고를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서는 승복 안 하고 불복 투쟁을 벌이고 그런 이 대립 양상이 그 이후에 그 전개되는 대통령 선거조차도 정상적인 대선이 안 치러지고 저 대선이 파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우려를 낳게 하고 우여곡절 끝에 대선이 치러지고 대통령을 뽑더라도 또 안 찍은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는 인정 못한다 하고 네. 또 불복하고 불복종하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그 선고가 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대통령을 뽑았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완전히 둘로 쪼개져 가지고 계속 그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우려가 되는데 그런 거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시중에 그런 평범한 장사미사도 아니고 법률가로서 법률 전문가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이건 지석의 파탄을 느낍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대한변협의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변론을 안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무엇보다도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법률가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통령도 선서할 때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도 선서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가르치는 게 법 지키라는 거고 교통질서부터 지키라는 거 건널목 신호등부터 지키라는 걸 가르치는데 그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법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나라가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저분들은 대통령 원래부터 변론할 생각이었으면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제대로 변론 과정을 밟아가지고 대통령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막판에 나서가지고 변론은 안 하고 선동하는 거 보면은 변론하러 나왔는지 선동하러 나왔는지 나라를 갈라놓으려고 나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저희 지금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 당 쪽에서 정치권에서도 야당 쪽에서 거꾸로 문재인 후보라든가 또 뭐 이재명,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기각되면은 승복 안 하고 혁명할 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이
나라 생각하는 정치인 국민들이 기다리는데 이 상황에서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안 보이는 것이 국민들을 지금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모친상에 여러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조문을 했는데요. 이른바 조문 정치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권양숙 여사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부인이니까 이제 찾아가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호남 민심 잡는 것하고 그리고 지금 당내 경선이 있잖아요. 경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전 기본적으로는 지금 야당 내의 그 지금 3파전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제 세 사람들이 누가 이제 우위를 다투느냐가 일단 이번 대선에 가장 커다란 변수가 하나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권양숙 여사 모친상을 찾고 다른 주자들도 다 찾고 그런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야권이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네. 이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혜진 의원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잠깐 특검 얘기 아까 잠깐 네. 한다면 김평우 변호사 얘기는 저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헌재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무슨 뭐 피와 눈물로 물들인다. 피바다 얘기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내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글쎄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과연 이걸 제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건 단지 대통령 측을 변호하기 위한 발언에 도를 넘는다라고 보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이건 국회의 소추인단들이 강력히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또 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또 이런 얘기를 28일 날 최종 변론에서 한다면은 이건 강력히 제지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무슨 뭐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탄핵 심판은. 과연 이분들이 정말 어떠한 계산된 정략적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식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런 발언이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들 이 사람들이 더 잘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불복할 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공공연하게 한다는 건요. 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훼손하는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으로서 피청구인의 그 대리인단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한 발언으로만 그렇게 쉽게 치부할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뭐 특검 얘기, 헌재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가서 장 교수님, 이 최근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승세를 타다가 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약간 주춤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말에 안희정 지사의 발언을 보면 그 전보다는 상당히 약간 선명성이 강화된 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발언이. 이 부분 역시 아무래도 이 흔들리는 이 집토끼 그러니까 당내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치인들이 한번 말을 하면 특히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대권 주자가 대연정이라는 말을 일단 국민들한테 선보이고 선언을 한 것을 다시 주워 담을 필요는 없고 그러면 그것은 대권 주자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가 집토끼가 다급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거둬들이고 선명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 철학이 뭡니까? 국민들을 담보해서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끌고 가려면 자신의 정치 철학은 바뀌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라가 혼란에 쌓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대연정이라는 이런 카드를 꺼냈어야 된다. 물론 집토끼보다도 문재인 전 대표와 결선 투표에 가기 위한 전략으로 대연정을 꺼냈으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보관,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르신, 호남, 충청 이런 것을 겨냥해서 연정론을 꺼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저 사람은 그러면 중도 보수 계열의 후보가 아닌가. 그럼 나중에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떨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지율이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거죠. 우리 정치가 패권 구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 구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아니다. OX 이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연정론이라는 것은 제3지대를 겨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3지대는 저는 회색지대라고 봅니다. 이분들은 어떤 표의 정확성 있게 결정된 표가 아니고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표 이런 것들을 이제 겨냥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뒤늦게 이렇게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애초에
던졌던 제1의 화두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히 정치적인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지금 안희정 지사가 주춤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뭐 조금씩 낮아졌습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또 상대적으로 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처음에 선명성을 아주 앞세웠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당히 정체됐었죠. 안희정 지사는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면서 지지가 올라갔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책이나 공약 쪽에 많은 무게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러한 점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또 지금 이제 그 안희정 지사가 그 선의라는 정치, 선의 정치에 대한 그 사과를 결국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표도 역시 이재명 시장에게 일부 옮겨간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러한 배경 때문에 조금 상승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대선판에서 지금 민주당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반면 범여권 그리고 국민의당도 지금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심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개헌을 고리로 해서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사이에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예. 그 가능성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 국회 개헌 특위가 구성되고 난 뒤에도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좀 개헌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에 각 당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개헌안 내놓고 그 내용들도 대체로 유사하게 이제 분권형이고 다수가 또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는 안을 또 내놓고 있고 여기에다가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이 안 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문재인 계열이 아닌 비문 계열에서 30여 명의 네. 의원들이 빨리 개헌해야 된다. 대선 전 개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그 탄핵 정국이 이렇게까지 그 마주보는 달려오는 이 기차 그 열차처럼 충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어느 쪽이 잡든 간에 대한민국 전체를 자기가 그냥 틀어지고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대선 그 권력 구도 때문에 이런 갈등이 더 정폭되는 것이거든요. 네. 상대방에 대한 우려와 불안도 더 커지는 것이고 지금 불복 이야기도 나오고 또 태극기 집회가 저렇게 커지는 것도 지금 상황은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 분위기 또 탄핵으로 인해서 더 가중돼 가지고 그 대선의 1, 2위가 그 민주당 후보들이고 지금 상황 가면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의 안보관 보수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안보관이 불안하고 그런데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는 그 대통령 정권 잡으면은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휘두를 수 있게 돼 있고 하니까 지금 절대 안 된다. 문제는 절대 안 된다. 정권 절대 못 넘겨준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까지 좀 극단적인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은 지금까지 개헌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 권한을 확 줄이고 거기다 임기도 3년으로 다음 그 총선까지 일치시켜서 3년으로 줄이는 개헌을 이루는 것이 이런 극단적인 충돌 양상을 피할 수 있는 만약 그런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쪽 태극기 집회에 있는 사람들도 덜 격앙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덜 할 거예요. 어차피 권한 적고 국회에 또 예소야되고 3년 만에 또 끝나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우리는 저쪽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못 산다 하는 정도까지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탄핵 이후에 걱정되는 이 나라의 파국적 상황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분권형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그 총선거 대선을 일치시키는 그 안에 여야가 거의 다 일치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민주당 안에서 30여 명이 다시 했기 때문에 합하면 210몇 명이 됩니다.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구한다는 파국에서 막는다는 차원에서 개헌을 해가지고 이번 그 대선 때 그 국민투표까지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당선되는 그 대통령은 그 헌법에 따라서 3년의 그 기간을 마치고 권한은 줄이고 하는 그걸로 가는 것이 나라를 좀 구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개헌에 대한 그 개헌안들도 각 당이 발표를 하고 있고 개헌에 대해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개헌이라는 것이 집권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각 당이 얘기하는 이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탄핵이 결정이 돼야만이 이제 대선이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개헌을 주동적인 역할을 해야 될 당이 제1당 민주당이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유력한 대선 주자
역대 대선 개헌을 보면 유력 주자가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87년 체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개헌을 원하지만 정치 주체 세력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헌을 이루는 세력들은 집권할 가능성이 없는 세력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집권을 할 수 있는 세력은 이 그대로 가서 일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했듯이 집권을 한 다음에 개헌 논의해서 하겠다. 임기 내.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권력의 맛을 보면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을 할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권력의 본질적인 특성인데 지금도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해서 비문해서 모여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싸는 것을 해서 권력을 공유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또한 권력 나눠먹기식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결국은 정치의 주체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개헌은 상당히 어려운 카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